정우는 초등학교 3학년 담임으로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중 한 통의 충격적인 문자를 받게 됩니다. 가은이 엄마 이선영 씨로부터 온 이 문자는 그녀의 딸 가은이가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해 점점 더 사적인 영역으로 파고들었죠. 남편과도 소원해진 상황에서 가은이는 저의 유일한 삶의 이유랍니다. 라는 이선영 씨의 말은 정우에게 섬뜩한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정우는 가은이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엄마의 과잉 보호 아래 위축되어가는 아이. 급기야 가은이가 엄마가 선생님 말 듣지 말랬어요. 라고 속삭였을 때 정우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단순한 학부모 민원이 아닌 아이의 성장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직감하죠. 학교에 도움을 요청한 정우. 하지만 이선영 씨의 집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학교를 향한 무차별적인 민원 공세는 물론 급기야 정우를 아동학대로 교육청에 신고하기에 이릅니다. 과연 정우는 이 끝없는 싸움에서 교사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그림자처럼 춤추기던 가은이에게 드리워진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갈등 뒤에 숨겨진 이선영 씨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따스한 봄볕이 창문을 통해 교실 안으로 쏟아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왁자지껄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음악처럼 들렸죠. 초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은 지 어느덧 3년째. 저는 아이들과 소통하며 밝고 활기찬 분위기를 만드는데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과의 관계도 대부분 원만했기에 큰 문제 없이 순조로운 새 학년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평온함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익숙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학부모 단톡방에 올리지 않고 개인 번호로 온 문자는 드물었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조심스레 메시지를 열었죠. 발신인은 가은이의 엄마 이선영 씨였습니다.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길고 긴 장문의 메시지는 다름 아닌 저에 대한 불평으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가은이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은이한테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 문자를 드립니다. 문자를 읽어 내려가는 내내 제 미간은 점점 찌푸려졌습니다. 가은이가 저를 어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내용부터 시작해 제가 아이들에게 명령조로 말하기보다는 부탁조로 더 친절하게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구체적인 요구 사항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뭐뭐 해줘, 뭐뭐 해주겠니? 와 같은 부탁어를 사용해달라는 내용까지 명시되어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학부모의 과한 걱정이라 생각했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은 제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은이가 자존감이 낮아서 상처를 잘 받습니다. 그래서 더 세심하게 행동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물론 아이들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교사로서 당연히 아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세세한 행동 지침을 요구하는 것은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혹시 모르는 사이에 가은이에게 상처를 줬을까 하는 마음의 죄책감도 들었죠. 동시에 의구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정말 가은이가 그렇게 느꼈을까? 아니면 선영 씨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날 이후 가은이를 더욱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가은이는 조용하고 차분한 아이였습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는 했지만 제게 먼저 다가와 이야기를 건네는 일은 드물었죠. 제가 질문을 하거나 지시를 내릴 때면 눈을 피하거나
몸을 살짝 움츠리는 듯한 모습도 보이긴 했습니다. 그때마다 선영 씨의 문자가 떠올라 저도 모르게 말투를 고쳐먹곤 했습니다. 가은아, 이거 좀 해줄 수 있겠니? 가은아, 괜찮으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선영 씨의 요구에 맞춰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또다시 선영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도가 센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은이가 아직도 선생님을 어려워합니다. 아이의 감정을 존중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명 저는 그녀의 요구대로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불평을 들으니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만약 제가 선영 씨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이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제 교직 생활에 오점이라도 남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학교에 불려가거나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서 안 좋은 소문이라도 돌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자를 다시 읽고 또 읽으며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선영 씨의 요구가 정말 타당한 것인지 끝없이 되짚어봤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조차 제 마음의 짐을 덜어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선영 씨의 요구는 단순히 개인적인 부탁을 넘어 제 교사로서의 자질과 교육관에 대한 의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갈등이 어디로 흘러갈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불안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선영 씨의 두 번째 문자를 받은 후 저는 매 순간이 가시방석 같았습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제 시선은 늘 가은이에게 향해 있었죠. 제가 어떤 말을 할 때마다 가은이의 표정을 살피고 혹시라도 제 말 한마디에 아이가 움츠러들까봐 스스로 검열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이선영 씨가 또 문자를 보내지는 않을까? 가은이가 정말 나를 무서워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압박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퇴근 준비를 하던 제게 다시 한번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또 선영 씨였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의 내용이 훨씬 더 깊고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가은이는 너무나 특별한 존재입니다.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남편과도 지금 소원해진 상황이라 저는 아직도 딸아이랑 같이 자고 단둘이 주말에 매번 놀러 다닙니다.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당황스러움을 넘어선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학부모의 개인적인 가족사를 제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남편과도 좋지 못한 상황에서 가은이는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부디 선생님께서도 저만큼이나 우리 가은이를 소중하게 대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문자는 단순히 아이를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넘어 자신의 불행한 상황과 외로움을 저에게 하소연하며 딸에 대한 자신의 애착을 강요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종의 협박처럼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내 딸에게 문제가 생기면 당신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는 무언의 압력이 느껴졌달까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은이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이선영 씨의 감정이 좌우될 것이라는 부담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퇴근 후 교사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이 상황을 올렸습니다. 답글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천영 씨의 행동이 지나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부모가 사회성이 없는데 애가 어떻게 잘 크겠어? 그렇게 소중한 아이 집에서 키우세요. 부모가 아이 망치네 등 부정적인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다른 교사들도 천영 씨의 행동이 선을 넘었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제가 느끼던 감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선다는 사실에 막막함이 더해졌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출근하니 동료 교사인 김민준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우 선생님, 어제 저녁에 선영 씨한테서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영 씨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에게까지 연락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선영 씨가 가은이가 선생님을 어려워하는 것 같다고 혹시 다른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아직 직접적인 요구는 없었지만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민준 선생님의 말에 저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영 씨의 그물망이 저뿐 아니라 학교 전체로 뻗어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저는 가은이를 교실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은이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놀 때면 간간히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여전히 살짝 움츠리는 듯했지만 제 눈에는 그저 내성적인 아이의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과연 선영 씨가 말하는 무서워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의 과도한 관심과 간섭이 가은이를 더 위축시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이 상황이 과연 가은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선영 씨의 불안정한 심리가 아이를 통해 표출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넘어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가은이의 행복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로서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저를 더욱 강하게 압박해왔습니다. 이선영 씨의 그림자가 제 교실은 물론 제 마음까지 들이우는 듯했습니다. 이선영 씨의 메시지는 이제 단순히 제가 가은이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마치 가은이의 모든 것을 제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돌봐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였죠. 제 어깨 위에는 보이지 않는 짐 하나가 더 얹혀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교사로서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을 존중해야 하지만 이것은 보편적인 교육의 범주를 넘어선 요구였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저는 교실에 남아 가은이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 싶어 정독했죠. 특별한 문제점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예의 바르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선영 씨는 가은이가 저를 무서워하고 위축된다고 말하는 걸까? 제 마음속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뒤 학년부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선영 씨가 학년부장님께도 연락해 가은이의 학교 적응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정우 선생님, 이선영 학부모님께서 가은이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아이에게 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학년부장님의 질문에 저는 난감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선영 씨의 과도한 요구와 개인적인 감정까지 모두 털어놓기에는 상황이 너무 복잡했고 자칫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됐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부장님, 가은이는 차분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다만 선영 씨께서
가은이의 감정에 대해 많이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학년 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제 말을 완전히 신뢰하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선영 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교사로서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저의 교육 방식과 노력이 그녀의 과도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 자존감마저 낮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후 선영 씨의 연락은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가은이의 등원 여부를 확인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점심시간에는 가은이가 밥을 잘 먹고 있는지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지 확인하는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응대했지만 점차 제 일상과 업무에 지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준비를 하거나 다른 아이들을 지도하는 중에도 혹시 전화가 올까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그녀의 언어 사용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부탁드립니다라는 정중한 어조를 썼지만 그 속에는 강력한 명령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 우리 가은이가 미술 시간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이는 곧 다른 아이들과 차별해서 가은이에게만 특혜를 주라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저는 교사로서 모든 아이를 공평하게 대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기에 그녀의 이런 요구는 큰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가은이 또한 이러한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미술 시간, 제가 가은이에게 다가가 가은아, 그림 정말 멋진데 이 부분에 색을 더 채워보는 건 어때? 라고 조심스럽게 권유하자 가은이는 갑자기 붓을 내려놓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엄마가 선생님 말 듣지 말랬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리 위로 차가운 물이 쏟아지는 듯 했습니다. 충격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선영 씨가 집에서 가은이에게 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가은이의 자율성을 존중하라는 명목 아래 아이가 교사의 지도를 거부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와 선영 씨의 문제가 아니라 가은이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순수한 눈망울을 바라보며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선영 씨와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는 가운데 저는 아이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디까지 나서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가은이의 입에서 직접 엄마가 선생님 말 듣지 말랬어요 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저는 단순한 학부모 미면을 넘어선 심각한 상황임을 직감했습니다. 불안감과 분노를 넘어선 심각성이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교육을 방해하고 교사의 권위를 흔드는 것을 넘어 가은이의 건강한 성장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퇴근 후 저는 곧바로 교감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이 상황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이 앞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교감 선생님과 학년부장님을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죠. 밤새도록 저는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제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가은이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감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교감 선생님과 학년부장님 앞에서 저는
그동안 이선영 씨에게 받았던 문자 내용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처음 학부모의 부탁으로 시작된 요구가 어떻게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고 급기야 가은이의 입을 통해 선생님 말 듣지 말라는 지시로까지 이어졌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은이가 보이는 위축된 행동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덧붙였죠. 제 이야기가 끝나자 교감 선생님과 학년부장님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정우 선생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런 상황까지 오도록 혼자 애쓰게 해서 미안합니다. 교감 선생님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혼자 끙끙 앓아왔던 마음의 짐이 조금이나마 덜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깨달으며 두려움이 다시 엄습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개입한다는 것은 곧 이선영 씨와의 정면 대결을 의미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학부모 민원이 아닙니다. 아이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고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학년부장님의 단호한 말씀에 저는 일말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저희는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선 학교 차원에서 선영 씨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가은이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우 선생님, 당분간 선영 씨에게서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면 학교를 통해 소통해달라고 정중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연락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감 선생님의 지시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큰 힘이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선영 씨가 학교의 개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강하게 반발할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은이의 미래가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교사로서 가은이를 보호하고 그녀가 온전히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의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제 저는 선영 씨와의 정면 돌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긴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은이를 위한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이선영 씨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일은 제 예상대로 순탄치 않았습니다. 학교 측에서 정중하게 면담 일정을 조율하려 했지만 선영 씨는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만남을 회피했습니다. 저에게는 계속해서 개인적인 문자와 전화로 가은이의 학교 생활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죠. 저는 교감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모든 연락을 기록했고 그때마다 학교를 통해 소통해달라고 일관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제 태도를 가은이를 외면한다고 해석하는 듯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초조함과 답답함이 쌓여갔습니다. 마침내 학부모 상담 주간을 맞아 선영 씨와의 면담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 직접 오지는 않고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 면담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면담 당일 아침부터 긴장으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교감 선생님과 학년부장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 한자리에 앉아 화면 속 선영 씨를 마주했습니다. 화면 너머 그녀의 얼굴에는 날카로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면담은 시작부터 팽팽한 대립 양상을 보였습니다. 교감 선생님께서 먼저 차분하게
가은이의 학교 생활에 대해 설명하며 학교가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영 씨의 과도한 연락이 오히려 가은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언급하셨죠. 그러자 선영 씨는 기다렸다는 듯 격앙된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저의 과도한 관심이요? 제 딸이 학교에서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으니 제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우 선생님은 우리 가은이를 무서워하고 어려워한다고 했더니 제 말을 흘려들으시는 것 같더군요. 제가 드린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으셨잖습니까? 그녀의 비난에 저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분명 저는 그녀의 요구대로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매도당하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선영 씨, 저는 가은이에게 최대한 친절하고 부드럽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이의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를 동등하게 대해야 하는 교사로서 특정 아이에게만 특별한 대우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침착하게 설명하자 선영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공평한 겁니까? 우리 아이가 특별한 존재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선생님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죠?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가은이가 선생님을 무서워한다고. 그렇게 아이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사라고 할 수 있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고 비난의 강도는 거세졌습니다. 저는 분노를 넘어선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확신에 차 있었고 제 말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사로서의 제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과연 내가 교사로서 자격이 있는가 하는 회의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때 학년부장님이 나섰습니다. 선영 씨, 학부모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은이가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학교와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무작정 선생님을 비난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는 학년부장님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교가 선생님만 감싸는군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가은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게 너무나 속상합니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숨막히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이 대화가 끝이 없을 것 같다는 절망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할 뿐 아이의 진정한 성장이나 학교의 교육 환경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는 듯했습니다. 면담은 결국 어떠한 합의점도 찾지 못한 채 끝이 났습니다. 저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상황이 과연 해결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선영 씨와의 대립은 이제 막 시작된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면담 이후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선영 씨와의 대화는 아무런 진전도 없었고 오히려 그녀의 강경한 태도에 저는 깊은 피로감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저를 덮쳤죠. 학교 측에서도 더 이상 선영 씨와의 직접적인 대화만으로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듯했습니다. 면담 이후 며칠 동안 놀랍게도 선영 씨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길었던 문자와 전화 공세가 뚝 끊기자 처음에는 일말의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간의 침묵은 오히려 저에게 더 큰 불안감과 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침묵이 과연 긍정적인 신호일까? 아니면 더 큰 폭풍 전의 고요함일까? 선영 씨가
학교의 개입에 대해 불만을 품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마치 폭탄이 터지기 직전의 초침 소리처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제 신경을 갉아먹는 듯 했습니다. 이 와중에 학교는 가은이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전문 상담사와 아동 심리 전문가와의 면담 일정을 잡았고, 저에게도 가은이의 학교 생활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제가 느낀 부분들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가은이를 면밀히 관찰하며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기록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수업 참여 태도, 그리고 제가 다가갔을 때 보이는 미묘한 반응들까지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죠. 가은이는 여전히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간혹 활짝 웃기도 했지만, 제가 이름을 부르거나 질문을 할 때면 눈을 피하거나 몸을 웅크리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특히 미술 시간이나 자유활동 시간에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는 말 때문인지 제 지시나 권유에 쉽게 따르지 않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저는 가은이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순수하고 해맑아야 할 아이의 눈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작은 아이가 엄마의 과도한 기대와 압박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까 생각하니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가은이가 쉬는 시간에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종이 위에는 알 수 없는 검은색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가은아, 무엇을 그리고 있니? 하고 묻자 가은이는 순간 붓을 멈칫하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의 모습에서 공포와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선영 씨의 주장이 단순히 저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가은이의 내면에 실제로 존재하는 어려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어려움의 원인이 선영 씨의 과잉 보호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요. 며칠 뒤 학교 전문 상담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가은이와의 첫 면담을 진행했고, 아이의 심리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불안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담사는 가은이가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 불안과 위축을 심하게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엄마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상담사의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던 가은이의 내면의 고통이 비로소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의심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동시에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죄책감과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좀 더 일찍 아이의 진정한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저에게는 고통스러운 탐색의 시간이었습니다. 선영 씨의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는 긴장감 속에서 저는 가은이의 숨겨진 마음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이제 가은이를 돕기 위한 학교의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서 가은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리라 다짐했습니다. 가은이의 상담이 시작되면서 저는 일말의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학교 상담 선생님은 일주일에 2번 가은이와 만났고, 저는 상담이 끝날 때마다 상담 선생님과 진행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담실에 들어가는 것조차 망설이던 가은이가 점차 상담 선생님과의 만남을 편안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도 작은 안도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가은이가 엄마 이선영 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복합적인 감정들을 조심스럽게 풀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엄마의 과도한 기대와 걱정이 오히려 자신을 짓누르고 있다는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가은이는
엄마는 제가 늘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저에게 말 거는 것도 엄마한테 혼날까봐 무서워요라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가 짐작했던 것보다 아이가 훨씬 더 큰 심리적 부담감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에 미안함과 동시에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상담이 진행될수록 가은이에게도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지만 수업 시간에 제가 질문을 하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자신 있게 대답하려 노력했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 때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제가 가은이에게 다가가 칭찬을 해줄 때면 전처럼 눈을 피하지 않고 수줍게 미소 짓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미소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선영 씨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학교의 공식적인 면담 요청에도 불응한 채 제 개인 연락처로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침묵이 불안했습니다. 과연 이선영 씨가 가은이의 변화를 모르고 있을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걸까? 저는 알 수 없는 긴장감 속에서 그녀의 다음 움직임을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학교가 가은이에게 개입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학교로 정체불명의 민원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용은 한결같았습니다. 가은이가 학교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해 보인다. 정우 선생님이 가은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 같다. 등 저를 비난하고 학교의 교육 방침을 문제 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이선영 씨의 소행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나서지는 않지만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 학교를 압박하려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음해당하니 억울함과 동시에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교감 선생님과 학년부장님은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교사 보호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학교는 외부 민원에 대해 침착하게 대응하며 가은이의 상담 진행 상황과 학교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교육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도 취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학부모와의 갈등을 넘어 보이지 않는 상대와의 싸움을 시작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은이가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가은이의 밝은 미소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이 싸움을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사로서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가은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과제는 이제 단순히 가은이의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이선영 씨의 과도한 개입으로부터 학교의 교육 환경과 다른 학생들까지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선영 씨의 민원 공세는 예상보다 거셌습니다. 학교는 교사 보호 차원에서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지만 저는 매일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학교로 걸려오는 항해 전화가 제 수업 중에도 수시로 울려댔고 일부 학부모들은 제가 가은이를 차별한다는 유언비어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끝내고 싶은 간절함이 뒤섞여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년부장님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영 씨가 교육청에 저를 상대로 정식 민원을 제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내용은 정우 선생님이 가은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있으며 교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충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절망감과 함께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제가 가은이를 위해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렇게까지 매도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교사로서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교감 선생님과 학년부장님, 그리고 학교 변호사와 함께 교육청에 제출할 자료를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선영 씨에게 받았던 모든 문자 기록과 통화 내역, 그리고 가은이의 상담 기록과 상담 선생님의 소견서까지 저는 모든 증거를 모아 그녀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감정들은 점차 결연한 의지로 바뀌어갔습니다. 가은이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과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교육청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교육청 관계자들 앞에서 그동안의 모든 일을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교육청 관계자들은 선영 씨의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선영 씨의 과도한 민원 제기가 오히려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상황이 역전되는 듯 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가은이의 상담 결과가 교육청에 제출된 후였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가은이가 엄마의 과도한 집착과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오히려 교사의 꾸준한 관심과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는 소견을 제출했습니다. 아이의 진정한 목소리가 드디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교육청은 선영 씨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그 자리에서 가은이의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그녀의 과도한 개입이 아이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던 선영 씨도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과 교육청의 강경한 태도에 점차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의 민원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학교의 교육 방침을 존중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그 후 선영 씨는 더 이상 학교나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가은이에게도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제 눈을 피하지 않았고 질문에도 활기차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뛰어놀 때는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은이의 얼굴에서 드리워져 있던 어두운 그림자가 완전히 걷히고 진정한 밝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느 날 가은이가 제게 수줍게 다가와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선생님이 안 무서워요. 감사합니다. 쪽지를 읽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이 한 문장으로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가은이의 용기 있는 고백은 제게 교사로서의 가장 큰 선물이자 이 모든 싸움의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교사로서의 책임감과 용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식을 소중히 여기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아이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교사는 아이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때로는 어려운 싸움에 나서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제 가은이는 더 이상 엄마의 그림자가 아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 빛을 발하는 당당한 아이로 성장할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성장을 곁에서 지켜보며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계속해서 탐색해 나갈 것입니다. 이 경험은 제 교직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교육의 의미를 알고 우직하게 나아가는 선생님의 모습에 제 가슴까지 뜨거워집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드라마 기마라마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 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 부탁드려요.